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아는 종목이라면 빚을 내서 투자해라라는 조언이 나왔었던 국내 증시가 이제는 패닉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했던 동학개미들이 반배 매매가 급증하면서 이러다가는 퍼펙트 스톰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가 당면한 대내외 7가지 변수를 점검해 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국면에서 과연 탈피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국내 증시는 패닉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다행히도 금요일 시장에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그 주말에 유행하는 용어가 빚내서 투자했으니까 이런 용어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작년 코로나 직후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 그리고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한국 주식을 추천하고 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그 경기 민감주 다우지수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업종들이죠. 이런 것이 환율 상승과 함께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록하다가 이 하반기 들어서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상당히 많고 앞길을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주라든가 특히 이 증권세 한 20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의 오래된 경력을 토대로 해서 현금을 한 30% 이상 확보해 드릴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형주를 주도로 해서 국내 증시를 낙관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송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까지 이렇게 아는 종목이라면 빚내서 투자하라.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 용어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리스크 상품이라는 게 아는 종목이 있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종목 있습니까? 삼성전자 아는 종목이죠. 근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사실 기업의 경영 환경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 수가 없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지 꿈에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아는 종목이라면 빚내서 투자하라. 근데 주식 투자는 리스크 상품인데 아는 종목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경계를 좀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싸늘하게 식어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어떤 모습을 그릴까 하는 것이 지금 시청자분의 최대 관심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반대 매매가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고 특히 정책 당국에서 가계부채 이렇게 축소 일환으로 갑작스럽게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예고 없이 막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분이 막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에서는 반대 매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 캐서께서 또 우리 캐서분께서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사실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올랐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대 지수가 올랐습니다는 빅스 지수는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은 3대 지수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근본적 문제, 미국이 증시가 청정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빅스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CNN, FJ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그런 측면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지난 주말에 장세를 올렸던 것은 강경파 중에 강경파인 카프란 보스턴 총재죠. 테이퍼링 기조에 대해서 어느 쪽도 확신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는 당초에 조기에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세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이 일단은 테이퍼링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던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미국 경기가 그만큼 둔화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악재가 되겠죠. 근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하는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주말에 테이퍼링 기조가 완화됐다 하는 카프란 총재의 말을 들어서 주가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다 하는 측면을
반드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통이 26일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죠. 네. 여기에 따라서 향후의 증시 모습과 관련해서 대내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졌던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성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종목이라든가 단기 현안보다도 네. 지금 상태에서는 종합 총체적인 그림을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국경제TV와 함께 그리는 것이 예.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패닉이다 증시가 싸늘하게 했는 데는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이 아무래도 굉장히 남북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의 철군에 따라서 사실 이 대목이 오늘도 미국에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한국경제TV의 짧은 자막을 통해서 모두반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져서 곤혹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바이든의 입장에 맞물려서 지정학적 위험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이죠. 일단은 문제가 됐던 것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라서 대내적으로 이렇게 미국 내 대내적으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디펜스했던 측면이 있죠.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미국을 철수한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봤던 것이 한국이었었죠. 네. 그래서 만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운명에 처할까. 여기에 지난주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이런 것이 국내 증시를 어렵게 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개선될 조짐을 이렇게 보였던 것이 아티클 5, 바이든 대통령이 아티클 5 언급이죠. 이건 이제 뭐냐면 상호조약을 맺었을 때에는 양쪽의 승인에 관계없이 어느 쪽이든 침공당하면 사실 자동적으로 여기에 개입한다 하는 이 측면이 아티클 5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문제가 되다 이렇게 될 소지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셀러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은 다르다, 아프간은 다르다, 유독이 한국에 대해서 다르다 하는 입장이 우리가 진단했던 한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내 증시의 짓눌렸고 이것을 의식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설리번 이렇게 안보보좌관이 네. 사실 한국을 지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다소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바탕이 돼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든 셀러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 한마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까지 전적으로 의존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경제 실리, 엊그제까지 미국의 돈을 푸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는 이런 국제의 냉혹한 질서에서 보면 이런 것에 사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완화하는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 김정은과 만난다 이런 얘기하지만 김정은과 만나더라도 우리 국력이 세져야 김정은과 만나더라도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력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이렇게 국방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비상시에 진짜 국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쪽의 모습들이 좀 필요해야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 셀러번 안보보좌관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국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됐었던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이 의사록 공개 이후에 테이퍼링 현실화 우려가 다가오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줬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테이퍼링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 그 국내 전문가라 칭한 사람이 9월, 11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FMC 멤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강경파 중에 강경파였던 테이퍼링의 중에서 카프란입니다. 예. 카프란도 본인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다가 델타 변이와 같은 이런 문제에 들어서 본인 자신을 스스로 누그러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결정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 9월 달 추진한다, 11월 투자 4년 후에 추진한다 이런 쪽의 얘기를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려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테이퍼링이 저번에 이게 완화되든 아니든 경제만 회복되면 다가오고 경제가 늦춰지면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까 하는 측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은 금융위기 때는 시스템 위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치료해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레버리지 투자에 가지고 사실 서브프라임 주택 문제라든가 이렇게 주식 문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뭐냐 미국의 단일금융법에서 미국의 프로피트 트레이딩이라든가 레버리지 비율이 축소해야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치유가 돼야 위기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다른 위기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병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 축소시키고 사람 이동 제한시키니까 상품의 이동 제한, 자본의 이동 제한, 인슐레이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신만 보급되면 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다시 또 이게 절연되느냐, 같이 가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금융위기 때는 4년 만에 걸렸던 테이퍼링 문제가 지난 7월 FMC 회의에서 공식화됐던 변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 문제조차도 사실 공식적화된 입장에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이게 변수로 있긴 합니다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월가에서 관련된 현지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은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테이퍼링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가를 세게 과거 코로나 직후처럼 세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지금 뭐냐 코로나 직후에 뿌렸던 무제한 통화 공급 제로금리 상태를 지금 회수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이퍼링 지연되면 자 추가적으로 돈을 풀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추진하지 않는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추진하지 않겠죠.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카프란 총재의 이렇게 테이퍼링 추진이 연기될 수 있다 하는 입장이 그 순간 일시적으로 안도해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수가 많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공식화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테이퍼링 추진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추진 시기 문제, 시기가 언제 할 것이냐, 또 언제까지 집행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상 문제 이런 쪽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테이퍼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네. 파월 의장이 이렇게 부인했긴 하지만 투 스피드 테이퍼링, 순차적 테이퍼링 방안이 다시 한번 거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수치입니다. 그 가계부채도 굉장히 주택담보대출이 90% 이상 차지하면서 됩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줄인다면 테이퍼링이 일어날 때 테이퍼링 이전에 돈이 많이 빌려서 미국의 집값이 이상으로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될 때 이 정책 목표를 같이 축소해주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 투스피드 테이퍼링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앞으로 많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잭슨 홀 미팅은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와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해서 오픈 나리지 열린 집단지성을 구하는 자리지 그것이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구속력 있고 이행력 있는 결정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9월 달 페드 회의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사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완화냐 아니냐 이렇게 이 대목이 9월 달까지는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다. 다만 왔다 갔다 진전되면 그에서부터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카프란 강경파주가 아주 강경했죠. 이 방송을 통해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는 완화되겠으니까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심리를 좀 개선시킨 측면이 3대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반복이 되면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말에 대해 신뢰가 느낄 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효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간 사태와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이후 불거진 테이퍼링 공식화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시진핑 정부의 산불 정책도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좀 낮의 기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좀 사실 우리나라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또 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변수들이 굉장히 주목되죠. 근데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강동균 국제부장이 이렇게 컬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중국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시진핑의 정치적 문제와 장기 집권 문제와 결부돼 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강 부장께서 이렇게 썼던 대목에서는 자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시진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시진핑의 개인적 문제 또 정책 야망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이 한국 증시를 짓누른다 이렇게 보이되는데요. 그 대목이 3월 양회대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나타났던 거죠. 그게 이제 소위 3불 정책이다 해서 지금은 5불 정책이다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시켰어요. 기본 골격은 3불 정책인데요. 그 범위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4월 달에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탈루 소득 제거, 그다음에 사실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를 지난달에 이게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빅테크 규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빅테크 관련된 규제가 또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허가제 문제 아시겠습니다는 이 허가제 문제는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이런 대목이 이번 주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완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정책 야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파워 엘리트가 형성돼서 이 신파워 엘리트가 사실 시진핑의 지금의 모든 경제정책을 또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국도 결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주변 사람도 있는데 누가 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결정은 주변의 스텝진들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런 분들이 파워 엘리트가 형성돼서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국가안보보좌관에 해당되는 제이콥 셀러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파워 엘리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시장에 뭐 주가가 떨어진다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패권 다툼하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경제 패권은 다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3불 정책 내지는 5불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해서 그것을 완화시킬 것이냐 경제 패권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들어서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지난주에는 이제 인터넷 게임 규제에 대해서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의 허가제 문제 이런 것을 전지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외국인들은 특히 따르게 잡으면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쪽 부분이 그림자 분양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규제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급 펀드의 수익률을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주대가 돼서 하다 보니까 사실 14% 정도 높은 수익이 나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계 자금들이 자국의 정급 펀드 수익률은 4%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고 그것이 사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문제 이걸 더 심화시켰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를 중지 차원에서 이 방풍이라는 허가제가 도입됐던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전지적으로 확산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도 중개 상하이라든가 부동이라든가 이런 데 중국의 부동산은 많이 그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 네. 수익률은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정점에서
오히려 하락되는 조짐을 보였었고요. 이것이 확산될 경우에는 어느째 이것이 부동산에 그 영향을 미쳐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 이런 측면을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도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스가 그 총리 네. 조기 하야 문제가 결정될 수 있는 어, 빠르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지금 중구로 넘어간 상태에서 일본의 그 영향력이 적어질 때 하지만 국내 증시의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스가의 영향력이 떨어진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 문제 대응이 아베 정부가 잘못 대응해서 작년에 뭐 개인적 문제도 있었으면 작년 말에 정치욕이 굉장히 강하고 장기 집권욕이 강했던 아베가 어쩔 수 없이 조기 하야했죠. 그에 대비해서 출범했던 것이 스가 정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아베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점을 이렇게 스가가 개선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국내 지도가 조금 높긴 했습니다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혀라는 얘기는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당면한 양대 문제는 코로나19 문제, 올림픽 문제였죠. 결과적으로 보면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이 개최일 3일까지도 도쿄라든가 이런 등의 델타 변이가 굉장히 확산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가 이렇게 강행했던 측면이죠. 지금 이렇게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는 평가는 최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이 도쿄 올림픽을 이렇게 하면요, 시설은 코로나 이전에 졌기 때문에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최고로 졌거든요. 일본이 다시 한번 왜냐하면 아베라든가 입장에서는 국민한테 보여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4, 5년서부터 준비했던 이게 최대로 그리고 과거에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2차 세계대전 경우에 따라서는 6.25 이런 측면에서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하는 측면에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공시켜서 장기 집권 야망을 달성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시사 투자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서부터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일본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나면 그 시설들을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면 비용이 얼마큼 많이 초래하는지 한번 잘 보시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가서도 평창올림픽의 강원도 도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한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 때문에 가봤습니다는 네. 평창올림픽이 언제 끝났습니까? 평창올림픽장에서 남북한 개선 통해서 우리가 현 정부도 얼마나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까? 근데 가면 강원도민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싸늘한 분위기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도쿄올림픽의 이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지금 상태에서 보면 국민의 스가에 대한 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금 일본은 스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 시그널을 주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소위 좀비 경제다, 좀비 국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아베와 스가가 합작으로 일본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한 5대 후진국의 대목이 있었죠. 방역 후진국, 재무 후진국 해서 네. 여러 가지 5대였죠. 그 대목이 도쿄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는 현재 분위기는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담 때문에 스가 총리가 결정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제 본인 자신의 결정이 남아있지 않느냐 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스가의 조기 하야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결정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이 대목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논리가 되는 것은 엔화가 이렇게 엔고의 저주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경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거든요. 이 대목도 국내 증시 문제와 관련해서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문제, 네. 텔레반 문제, 지도학적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빅테크 문제, 산불 문제, 그리고 일본의 스가 조기 하야 문제. 이거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측면에선 한국 증시가 패닉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자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결부해서 정부의 정책 제안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외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 작년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됐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의 동학개미의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죠. 그래서 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근본적 문제가 무늬만 가석방이다 하는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가 3,200, 뭐 이게 4,100이 간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3,200도 붕괴될 조짐, 3,200은 붕괴됐죠. 지금 이제 3,000선이 지금 붕괴되느냐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000이 붕괴됐죠.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 1,180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곧바로 1,200원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 그 증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이탈과 환율 문제, 이렇게 비셔스 사이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 대목은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우리는 사실 외환 보유가 풍족한 상태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외자 이탈의 금리 상승보다는 충분한 외환 보유를 쌓는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측면인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이번 주에 어려움에 빠진 국내 증시는 살리기 위해서는 외환 당국과 증권사들을 비롯해서 금융투자업이 지난주에 보여줬던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 지금 외환 당국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자에서는 주가가 더 빠지는 것을 좀 이렇게 대형주를 좀 사주면서 다시 한번 세트 밸브 안전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고객에 해당되는 동학개미 분들을 신용대출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 올라갈 때는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WM이라든가 이런 때 많은 수익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학개미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외환당국과 금융투자업장에서는 지난주에 한번 보여서 어려움에 빠졌던 그런 부분에서 숨통이 튀게끔 했던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도권에 있는 내가 이름까지 좀 거명되는데요. 8월 10일 날 무슨 세미나 앞두고 아는 종목이 있으면 빚내서 투자해라. 이게 제도권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이런 쪽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증권사의 책임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원래 작년 것처럼 코로나 직후에서는 빚내서 투자해서 괜찮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대가에서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고 주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앵커 같은 사람이 투자를 못 하시는 분입니다. 저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꼭대기에서는 이렇게 일반 동학개미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밑으로 떠질 걸 대비해서 균형 시각 오히려 현금을 좀 확보해라 한국경제TV에서 그런 시각으로 얘기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한테 빚내서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10일 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도권에 이와 같은 사람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부추기는 방송을 좀 제발 자제시키고 정책당국에서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대출 통해서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좀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금토업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을 제발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신분들의 고객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발휘하는 게 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갈 곳이 있어야 되고 가지 않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뱅크가 요즘 화제가 되는데요. 해외에서 돈 봅니까? 골목 상권까지 플랫폼 가지고 진입하는데요. 기업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야 되지 않을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당국에서 뭐 합니까? 가야 되지 않을 소상공까지 파고드는
이런 것은 좀 규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이렇게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발휘해서 외환당국은 환율이 급등한 것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금토업계에서는 좀 동학개미를 상대해서 주식을 좀 떠받쳐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는 종목에 빚내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좀 자제시키고 이런 측에 돼야 국내 증시가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교체된 이후에 가계 부채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 이런 대책들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 이 문제는 뭐 위험수에 도달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뿐만의 문제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도 위험수에 도달했다 그렇죠. 얘기했죠. 뭐 코로나 사태 금리 떨어뜨리고 그래서 자 그때는 빚내서 투자하십시오. 그때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테이퍼링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증시를 살리고 한국 경제를 지금 이렇게 숨통이 터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도달했으면 내릴 때는 권했을 때의 그 위기감을 생각해서 내릴 때는 서브트레인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서브트레인딩. 이렇게 해서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대응을 쓰게끔 사전에 충분한 예고를 냈지 않습니까? 왜냐? 코로나 직후에는 증시가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됐을 때 돈 풀고 금리까지 내쳐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빚내서 투자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면 뭐냐? 지금은 뭐냐? 내릴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많습니다. 우리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도달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 새롭게 금감위원장이시라든가 다 훌륭하시죠? 금감원장 와서 가계부채 위험성 줄이셔야 됩니다. 정책 당국장에서 당연히 줄이셔야 됩니다. 당연히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하드랜딩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오랫동안 이렇게 맡아서 제가 왕작가라는 표현을 쓰드리는데요. 경제 지식이 뛰어난 작가님이 있습니다. 우리 서 작가님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이런 문제를 갑작스럽게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사실 주택이라는 것은 가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주택을 사서 부족한 돈을 담보대출로 이렇게 하고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선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이 있는 우리 투기만 있습니까? 선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제도도 그렇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은행이 아직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은 이제 금감원장은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죠. 금감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고 이게 뭐냐? 은행에서 먼저 그냥 들이대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줄여버린 거예요. 아니었습니까? 네. 이름은 뭐냐? 그 계획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지금 어렵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브트렌딩이 중요한 겁니다. 서브트렌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정책 당국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의 빚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내서 쓰세요 할 때 그때 생각이라면 그때 정책 당국 입장대로 내서 썼습니다. 빚을 내서. 근데 뭐냐? 지금 위험수에 도달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줄이면 뭐냐? 이렇게 가계부채에 지금 위험수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밑에 사람이 아닙니까? 소상공인, 비투 영투했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냐? 상계차에서 빚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연착륙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국내 증시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이 대목은 뭐 구체에서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지금은 뭐냐 가계비 차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 그런 입장이 5월 금통에서 나왔고 상당 기간 논리에 6개월 그보다 당분간이니까 땡겨진다 10월 11월 지금 더 앞당겨져서 8월 이번 주 26일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미국보다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은 테이퍼링을 추진할까 말 것인가 이런 측면인데요. 자, 한국은 여건상으로는
미국이 2분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6.5% 정기비 대비 연율로 우리도 정기비 대비 연율로 바꾸면 2.8% 정도 미국이 더 경기에 좋다. 물가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5%대입니다. 한국은 2%뿐이 안 됩니다.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렇게 논의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계부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부동산 대책 이런 측면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소위 금융시장 안전이다 하는 또 다른 그 한은의 정책 목표를 들이대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 또한 똑같습니다. 지금의 금리를 올리냐 이 문제인데요. 이미 이기적인 시중은행들은 벌써부터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대출금리를 올릴 조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중은행들의 모습입니다. 내려갈 때는 대출 나갈 때는 대출 해줍니다. 부동산 사세요 이렇게 하다가 자 지금은 정작 이때는 고객분을 생각해서 고객을 좀 다스려줘야 되는데요. 다스려줘야 되는데 뭐냐 대출부터 끊지 않습니까? 왜냐 그분들이 이렇게 담보가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손 충당하는 측면에서 그분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이기적인 이중적 비대칭적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문제도 이번 주에 금통위께서는 사실 경제도 델타 변이에서 불확실하고 경제 여건적인 측면에서 미국보다 안 좋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물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러면 이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줘 있죠. 설들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들이대다간 2018년 11월 달에 그때도 시중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당시의 김현미 장관의 얘기에 따라서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렸던 것이 실물 경기를 더 침체시켰던 이런 악몽인데요. 그때보다 여건은 더 안 좋다. 왜냐? MZ 같은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여건은 더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신중한 판단을 좀 내려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알려져야 국내 증시에서 좀 숨통을 터지지 않겠냐 하는 것을 꼭 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도권에 있는 최고 책임자 CEO분들께서는 당신의 회사의 직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아는 종목 있으면 빚내서 투자하라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자제시키는 것도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방송의 목적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자제시킬 것을 꼭 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패닉에 빠진 한국 증시 퍼펙트 스톰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국내 증시가 당면한 대내외 변수 7가지에 대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